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발언을 한 것은 지난 1월 27일입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기자회견할 때 한 말인데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되고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 부처 위에 군림하고 미래 준비도 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나라를 이끌 수 없기 때문.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 그런데 이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이다.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식과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청와대 이전 문제나 대통령의 근무 공간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일하는 방식을 민주적으로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미 당선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부차적인 문제, 물리적 공간의 문제, 청와대 이전 문제만 모든 이슈를 압도하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왜 꼬여버린 것일까요? 청와대 이전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는 유튜브에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새로워진 무료 콩 어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만납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자, 뉴스 언박싱 시작합니다. 민동기 기자 나와 있고요. 김민하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외교부 쪽이면 정부 청사 쪽이고 국방부 쪽이면 용산 쪽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인수위가요 오늘 현장 점검한다고 하거든요. 예. 당선인에게는 일단 그 이전 방안을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하고 인수위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용산 국방부 신청사 쪽으로 무게가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전 비용이 광화문보다는 적게 들고 시민 불편도 적을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동아일보를 보면 대통령 집무실뿐만 아니라 그 관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새 관저도 국방부 인근 유휴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이 대표적인데요. 정말 국정에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걸 국민 여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단 안보 공백이라든가 과도한 이전 비용을 들어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술렁이 있는 게 국방부인데 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인수위 측으로부터 3월 중으로 국방부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일단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방부가 신속하게 이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 지시를 내린 상태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1, 2주 안에 이사하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되면은 군 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다시 깔아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북한의 해킹 등에 대비하려면은 이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거기 요원들만 지금 저 국방부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1,000명이라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 상황실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옮기고 시스템까지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개월 이상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선일보조차도 약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오늘 내고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 등의 보수 언론은 당연히 이제 안보를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논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국방부를 이렇게 좀 단기간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안보 공백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좀 시간을 좀 줘야 된다 이런 논조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급하게 추진하지 마라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언론의 통일된 지적인 것 같고 예. 전반적으로 이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거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또 그 결국 국방부 청사 인근의 어떤 교통 문제 이런 것도 지적하는 흐름도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삼각지 거기가 상습 정체 구간인데 예. 이게 또 대통령이 또 이렇게 좀 출퇴근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또 이 교통 정체가 심해질 수 있고 하니 그래서 뭐 지금 앞서 민동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관사를 이제 인근에 새로 짓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또 얘기가 이어지고 뭐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집을 2개월 안에 어떻게 짓습니까? 그렇죠. 관절을. 이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야전 부대로 옮겨도 한 1, 2년 걸리는 일인데 이것을 다 이 국방부의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 어떻게 이전하며 그리고 또 관사를 또 짓고 뭐 나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호라든지 이런 걸 또 어떻게 감당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이걸 다 감수하더라도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당선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또 제기되는 이제 의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 그 목표는 달성 가능한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국민과의 소통. 그렇죠. 이게 오히려 이제 지금 국방부 이 신청사로 가게 되면 거기가 오히려 거기도 구중궁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이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 이 본관하고 비서동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된다라는 지적 자체가 또 사실과 맞지 않다. 아,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비서동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옮겼고. 그렇죠. 예, 저도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민 1관에 있는 집무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2, 3관에 있는 다 통틀어가지고 거기 있는 비서들하고 상시적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본관은 이제 의전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그렇죠. 그냥 귀빈들 모시고 뭐 외국 뭐 왕들 대통령들 왔을 때 그때 쓰는 거고 전부 다 지금 비서동으로 다 옮겨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SNS에다가 이런 사실을 이제 지적을 하고 박현민 의전비서관은 내가 지금 가봤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다 대통령 집무실까지 뭐 네. 이렇게 써가지고 또 이것도 논란이 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청와대를 이제 좀 더 개방하고 좀 더 이렇게 이 리모델링을 하면 시민들하고 소통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종합을 하면 국방부로 옮겨가지고 그러면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옆에 용산공원도 2027년에 제대로 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2027년에 용산공원도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주한미군이 부지 반환을 원래대로 계획대로 했어야 2027년에 완공이 된다는 계획인 것이고 그렇죠. 지금 그 부지 반환도 계획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윤석열 당선인이 퇴임하기 이전에 이게 될 확률은 거의 없고 예. 뭐 시작도 못할 수도 있다. 용산공원 만드는 거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효과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의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원을 만든다고 거기에서 대통령과 국민들이 직접 소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하는 게 사실 좀 이 청와대 경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약간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시간이 나고 이러면은 괜히 그냥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를 택시를 타고 지나가면 자꾸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삼청동 앞에 지나가면은. 예. 제가 볼 때 그거 불필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네, 주변에 총 들고 있는 경호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의문인데. 맞아요. 예를 들어 예. 용산공원에 뭐 공원이 조성이 빨리 된다고 하면 당선인이 나왔다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거기에 나와갖고 시민들을 만난다. 그랬을 때 상당한 어떤 경호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경호의 패러다임을 제가 볼 때 바꿔야 될 필요는 있다. 근데 그럼요.
그걸 바꾸는 것의 전제가 용산공원인가? 이제 그건 아닌 거죠. 또 그건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이게 처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청와대를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좀 안쪽으로 더 밀어버리고 거기를 다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청와대가 이제 예. 지금 이전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이 이게 부수적으로 뭐 안보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행 설정 금지 구역하고요. 비행 제한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당연하겠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상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항공기 운항 절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대공포도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지점에 그렇죠.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지점에 고층 빌딩에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다 그렇죠. 설치가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네. 대통령궁을 폭격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도 국방부에서는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보전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에 이미 설치돼 있는 어떤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다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제가 그 과거에 독일 베를린에서 나토 대학 그 정보 세계 5대 해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정보학과 교수에게 강의를 들었는데요. 네. 이 현대전은 무조건 정보전이에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이 지하 벙커 문제나 그다음에 국방부에 있는 정보 관련된 업무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것에 관한 이전 문제나 쉽지 않은데. 근데 최경영 기자님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고 정보전의 중요성까지. 이제 정보전의 중요성도 중요성인데 이게 뭐 김종대 전 의원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국방부에 있는 합참 지휘통제실 이런 것에는 사실 그 전군의 어떤 훈련 상황이라든가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영향 없이 다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좀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결국 이제 지하 벙커를 청와대에 있는 걸 쓰지 않고 이제 그걸 이제 이 국방부 지하 벙커를 쓰면 된다라는 논리로 이제 그것도 이제 보완 가능하다고 지금 인수위에서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거냐 서로 다른 시스템인 것이고 이게 만약에 이 청와대 지하 벙커를 쓰는 방식으로 국방부 벙커를 쓰게 되면 그럼 합참의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로 이전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잘 되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장기간에 될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는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관이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퇴 요구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노정희 중앙선거위원장이 현재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사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어제 전체 회의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김세환 사무총장 면직안을 의결을 했고요. 다만 후임 총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 위원장이 회의 이후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현재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뭐 이런 더 잘하겠다 이렇게 사퇴할 뜻이 없다는 뜻을 계속 밝혔고요.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자진 사퇴하는 게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거듭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상황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노정희 위원장 체제로 이제 선거 관리를 지방선거까지 하는 게 가능하고 합리적인 거냐. 그건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게 그냥 지금 그냥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선관위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반대 여론이 굉장히 이제 공개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고 상당히 리더십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의 상임위원들이 지금 사퇴를 하라고 그랬다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조혜주 상임위원 연임할 때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3,000명이 다 입장 내가지고 그걸 막아가지고 결국 그냥 사퇴했던 거잖아요. 그 비슷한 상황처럼 지금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고집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것이냐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 어느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노정희 위원장 본인의 의사로만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윗선에 사인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언론에서는 네. 결국은 이게 꼭 이렇게 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기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문제 같기도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 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빨리 회동을 해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는 게 지금 시급한 과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저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요. 어차피 이제 중립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기구 자체가 다 중립적인 기구들이잖아요. 네.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기구들이고 그러면 그냥 적당한 분을 모시든지 아니면 새로 모시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인수위 이야기를 좀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인수위 오늘 또 출범을 하니까. 민주당 비대위는 지금 상당한 내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초재선 의원들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예. 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와 권한에 연연해 본 적이 없이 정치를 해왔다.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사무총장, 원내대표와 같은 요직을 두루 거친 윤 위원장이 비대위를 이끌게 되면 당을 혁신하기도 어렵고 6월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다른 쪽에서는 지금 지방선거가 굉장히 임박한 상황에서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언론들이 좀 일정을 좀 꼽고 있던데요. 예. 하나는 8월 전당대회까지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두 번째는 윤 위원장이 사퇴하고 오는 25일 전후로 이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거든요. 이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넘기는 방안. 나머지 세 번째는 외부에서 새 비대위원장을 수요하는 그런 방안인데 어떤 방안으로 귀결이 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분출하는 이상 이 당이 좀 약간스러운 혼란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현실론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평가들이 겹쳐가지고 지금 윤호중 위원장 거치 문제로 지금 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일단 어제 초재선 의원들의 의견 분포는 그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언론 보도는. 그래서 윤호중 위원장이 뭐 전격적으로 뭐 자기의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은데. 윤호중 위원장이 직접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강시사에서. 그래서 이제 좀 논쟁이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좀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제 가치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지금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상황 중에 최입의 비대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이 청와대와 청와대 출신이거나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당내 뭐 친문 뭐 이렇게 불렸던 의원들 13명이 이 일종의 이제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최입의 비대위원이 이 대선 패배의 첫 번째 이유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이 내로남불, 편가르기, 독선, 나쁜 정치를 한 것이다. 이게 패배의 이유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에 이러한 것에 대한 반성이 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필요할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뭐 반성하라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면서 이제 반론을 하는 상황인데 예. 이 논의 구도가 그럼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두고 거리를 둘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논의 또는 이제 이재명 이 전 지사가 뭐 조기에 올라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의 사람을 가지고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재신이나 어떤 반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은 민주당이 뭘 잘못했고 앞으로 뭘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부의 강원파 대리처럼 지금 예를 들면은 강경파들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걸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른바 온건파들은 아니다 우리가 민생을 너무 도외시해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되고 뭐 이랬는데 이런 걸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어서 맞아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 이걸 정리하는 게 정리하는데 힘을 쏟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 좀 발언권이 센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역할 감당해줘야 되는데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권력의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 또 그리고 뭐 대선을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선거는 너무 뻔해지니까.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예.
정치개혁이라든가 공천개혁이라든가 공약한 게 있거든요. 차라리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든지. 그걸 가지고 논쟁을 그 하는 게 방향성을 그렇죠. 가지고 논쟁을 하든지 그러면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본인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좀 내려놓는 방식의 어떤 정치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네. 그걸 가지고 민주당 쇄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변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 변한 게 아니고 그냥 똑같다를 보여주는 그렇죠. 겁니다. 예. 윤석열 인수위 관련해서 오늘 출범하니까 그 특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서오남이 많다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던데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인수위원들의 평균 나이가 57세가 넘는다라고 하고요. 57.4살이고 2030 인수위원은 없었고 여성 인수위원도 전체 16.6%에 그쳤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MB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됐다는 건데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한홍 청와대 개혁 TF팀장 등 이분들이 다 이명박 정부 때 참여했던 인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동 운영 파트너가 안철수 인수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다수 인수위 요직에 좀 배치가 된 것도 특징입니다. 다만 윤석열 인수위원회에 없는 게 있는데 없는 게 있습니까? 여성 통일과 같은 의제들이 자치를 감췄고요. 그리고 기후위기라든가 교육, 부동산과 같은 의제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제 2분과인데요. 부동산 쪽은. 근데 지금 경제 2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관료 출신이거나 대기업 임원, 창업 등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많고요. 예. 부동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인수위 전문위원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선임돼서 거기서 이제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청년들의 경우는 왜 없냐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청년 보좌역의 형태로 또 실무진에서 이렇게 좀 여러모로 의견을 이제 제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각각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외부에서의 불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 내에도 그런 지금까지 청년 정책, 청년 정치의 당사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볼 때는 인수위원회도 없는데 실무진에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먹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일부 언론이 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의 국민의 추천이거나 국민의당 출신 인사가 거의 3분의 1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수위원 중에. 예. 24명 중에 8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는 지금 거의 3분의 1의 지분을 가져간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이후 정부 구성까지 그렇게 되면은 좀 내부 분란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흐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뭔가 이 인수위 구성을 놓고 이게 일종의 다른 정치 세력하고의 지분 나누기처럼 된 부분은 있는데 왜 그러면 이제 계층이나 어떤 지역이나 성별 이런 안배는 왜 안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가지고 예. 추가로 이제 이 전문위원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이 정책 과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나름의 안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김은혜 대변인이 그 이야기는 했잖아요. 능력 위주로 하고 지역 안배랄지 성 안배랄지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무특보라든가 이런 분들에 보면은 구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인연을 쌓았던 그런 분들을 또 배치를 했거든요. 예. 박주선 전 의원도 이제 배치를 했고.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름 배려를 한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게 경제 2분과에 지금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4명 중에서 3명이 한 분은 고산 그 유명한 우주인. 네네. 이분을 빼놓고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SK 하이닉스 사회이사였고요. 그다음에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도 마찬가지고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다 SK 임원 출신들이네. 네. SK 임원 출신과 사회이사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출신이나 이런 거를 결국은 묶어보면 어떤 공통적인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다는 점에서. 예. 그리고 아마 SK 출신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게 될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건 이제 이후의 상황 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런 어떤 편중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맞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 막말로 인수위에 시험 쳐서 들어온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실력은 누가 어떻게 보증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삼성은 실력이 없나 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뭐 잘 찾아보면은 또 다른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이제 우려를 씻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예. 서운함과 이제 특정 그룹도 편중이다라는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내용을 그러면 갖추고 그럼 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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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5분입니다. 오늘도 요란한 봄비가 이어집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그쳤지만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에 대부분 그쳤다가 저녁부터 다시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5에서 30mm, 동해안과 제주도는 10에서 50mm가 더 오겠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부터 10에서 20cm의 눈이 쌓였는데요. 앞으로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최대 30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 내륙, 충남 북동부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cm 정도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공기는 깨끗하지만 꽃샘추위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로 쌀쌀한데 한낮에도 서울과 대전이 11도, 광주 15도, 부산 10도, 강릉은 6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내일은 서울, 대전, 대구가 낮 동안에도 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6.8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출근길 빗길인 구간이 많은 만큼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잠원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부근, 다시 동탄분기점에서 오산 일대로 정체 늘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수원 일대를 시작으로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 시작됐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기름 램프부터 지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제 수요일 밤늦게 규모 7.4의 강진이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진도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에 거주 중인 박철현 작가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진앙지가 지난 2011년 대지진 발생 지점과 좀 비슷한 곳입니까? 후쿠시마 앞바다 쪽입니까? 예. 근데 2011년에는 예. 그 삼립과 앞바다로 이제 미야기현이 있거든요. 아, 미야기현 바로 위에. 예. 미야기현에서 한 130km 정도 해상으로 떨어진 곳이었고요. 예. 요번에는 좀 밑인데 후쿠시마현에서 바다 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근데 뭐 대부분 비슷한 지역이라 봐야 되겠고요. 예. 그 작년 2월 달에 진도 6강 정도의 그 지진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작년 2월 달에 위치하고 이번에 그저께 있었던 게 똑같습니다. 거의. 지금 도쿄에 계시죠? 예, 지금 도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후쿠시마 쪽이랑 몇 킬로나 떨어져 있나요? 한 300km 떨어져 있나요? 뭐 그 정도 300, 400. 근데 이게 그렇죠. 워낙 넓은 지역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그저께 지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가운데 큰 섬 이제 혼슈라 그러는데 혼슈의 절반 정도가 거의 다 그 흔들림을 감지했을 정도죠. 야마나시현부터 저기 아오모리까지 감지를 했으니 홋카이도에서도 흔들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도쿄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도쿄 엄청 많이 흔들렸죠. 여기. 도쿄도 흔들려요? 한 400km에서 예,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뭐 한 1000m 정도 다 흔들렸다고 보면 되죠. 반경 1000m 정도. 반경. 예.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엄청난 뭐 아주 큰 지진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강도가 7 이상이면 그 정도가 되네요. 규모. 7. 아, 그 강도가 규모가 7.4고요. 예. 예, 강도는 이제
제일 심했던 곳이 미야기현 그쪽 한 5개 정도 되는 시가 있는데 예. 미야기현이랑 후쿠시마현에 거기가 진도 6강이니까 진도 6강이면은 뭐 진짜 엄청난 지진이죠. 뭐 집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당장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이? 지금 일단 그렇죠. 그 사망자는 4명이고 4명. 예. 부상자는 한 200명 정도. 지금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100명 이내로 발표되었다가 예. 계속 늘어나서 지금 200명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인프라 지금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예. 그 신칸센이 일단 탈선됐고요. 신칸센 탈선된 거는 2004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4년에 저기 니이가타에서 지진이 있었던 조에트 지진 이후로 처음인데 그게 탈선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쿄 쪽 이제 관동 지역이죠. 칸토 지역에서만 200만 건 이상의 정전이 발생했고요. 예. 그 불량고 양수나 뭐 역도 있고, 예. 근데 지금 관동 지역만 이렇기 때문에 저기 토호쿠 지역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미야기나 후쿠시마 쪽은 뭐 피해가 더 극심할 건데 아직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오히려 집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군요. 예. 네, 이쪽은 이제 그냥 흔들렸을 뿐이고 뭐 엄청나게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큰 이제 인프라 문제라든가 뭐 도로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에 나오고 있지만. 예. 구체적으로 이제 뭐 집이 쓰러지거나 그랬던 집이랄까 이제 담벽이 쓰러지거나 집 전체가 뭐 쓰러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집계가 계속 지금도 되고 있다는 거죠. 예. 후쿠시마에는 그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그 일본 뉴스나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후쿠시마 이제 지금 원래 문제가 생겼던 그쪽 지역은 1원전은 이제 괜찮다 그러는데. 예. 그 2원전 후쿠시마 원전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 5호기 정도까지 막 이렇게 있는데 예. 이제 두 번째 원전 1호기하고 3호기에서 이제 사용이 끝난 핵 연료를 보관하는 그 냉각시키는 냉각 툴이 있거든요. 예. 수도 같은 건데요. 거기 냉각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됐다 그래가지고 냉각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예. 당연히 방사능이 유출이 되겠죠. 그대로 놔두면은.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지진 발생 후에 2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복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물 순환시키는 펌프가 복구가 돼갖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고요. 예.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데 뭐 도쿄전력 말하는 걸 믿어야 되는 입장이죠. 제대로 확인 시민들이 못하는 거니까. 예, 도쿄전력. 워낙 믿을 수 없는 그 기업이라 가지고 거기가. 지난번에 그 기억 때문에 그러시나 보죠. 네, 뭐. 지금도 아직도 뭐 제대로 그게 그 2011년에 그 동일본 대진제 이후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때 그렇죠. 워낙 감추려고 했던 그 기업 체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인터넷이나 보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예. 관련해서 쓰나미랄지 혹시 여진이랄지 이런 우려는 어떻습니까 현지에서는? 예, 쓰나미는 처음에 이제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 예. 그 쓰나미 피해는 일단 도달은 했어요. 30cm. 근데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1m가 아니고 30cm, 20cm 정도 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해일로 인한 무슨 피해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진의 가능성은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진은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이틀에서 일주일이라 그러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조 지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진 큰 게 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큰 게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본 지진인지 전조 지진인지 결정되는데. 모르는군요. 아직. 2011년 같은 경우도 3월 11일에 뭐 지진이 일어났지만 3월 9일에 그만한 규모의 큰 지진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틀째가 오늘 이틀째 아닙니까? 이틀째부터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좀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문제는 그쪽 지역에 비가 지금 오늘부터 엄청 많이 올 겁니다. 예. 천둥을 동반한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요. 지금 그쪽 미야기현이나 후쿠시마 현들은 저는 계속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 일본 현지에서 박철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선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자살의 제일 중요한 위험 요인은 우울증입니다. 의욕이 없고 우울하거나 짜증,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만성피로, 체중 변화, 설명 안 되는 통증 등이 있으면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울증이 의심될 때는 집 근처 가정의학과, 신경과, 내과,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장례를 칠 수 없다. 우리 예람이는 지금 요 옆에 건물에 영하 15도 되는 냉동고에서 저렇게 떨고 있는데. 2022 KBS 연중기획 기억을 기록하다. 지난 3월 초 여군 A 중사가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저녁 자리에 불려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중사는 그 당시에 그 초동 수사를 한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바로 불구속 수사하겠습니다.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은 변호인과 일정 조율, 가해자 불구속 처리, 그리고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라는 가해자 수사를 안 했는데 불구속한다고? 바로 그 성폭행 당한 그 다음날 4일날 대대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년 동안 자기가 보호해준다고 하더니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우리 아이의 등에 그런 비수를 꽂아서 이 애니에디가 이 지쳐 죽어가는 이 딸의 그 가정을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동동거리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보호해야 될 이 군에서 제 재판 가해자 한 명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아버지 이주환님은 기억합니다. 나라를 지키던 자랑스러운 딸이 싸늘한 주검이 돼버렸습니다. 장례식은커녕 국군 수도병원 냉동고에서 10달째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 애통한 아버지는 행여 피해자의 진실이 묻힐까 딸의 시신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대한민국의 기억, KBS가 기록합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 좀 쌀쌀하고 도로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수도권은 비가 거의 그쳤지만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침에, 제주도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저녁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5에서 30mm, 동해안과 제주도는 10에서 50mm가 더 오겠고요. 영동과 충청, 전북, 경상권은 내일 밤까지도 내릴 전망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부산, 울산 등 경상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바깥에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은 3월에도 눈 소식입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강원 북부 산지는 새벽에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어제부터 10에서 20cm의 눈이 쌓인 건데요. 앞으로 많게는 30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경기 내륙, 충남 북동부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1도, 광주 15도, 부산 10도, 강릉은 6도 안팎에 머물며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6.8도, 습도는 69%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인선은 마무리됐고요. 오늘 출범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무산, 이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현판식 앞두고 있는데 인수위 구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수위 구성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루라도 빨리 이제 출범해서 예.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 앞으로 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 이런 것들 그것을 정리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인수위원들 전체를 봤을 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언론에서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그래서 서우남 인수위로 표현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재탕 삼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요. 예. 그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을 그대로 계속 발전적으로 개성해 나가면서 개혁해 나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정책과 관련된 인물들이 등용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걸 가지고서 재탕 삼탕 이렇게 비판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다.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전문가 혹은 능력 위주 이렇게 이제 인선이 되다 보면 예. 때로는 이게 각 계층, 성별, 지역, 전문 영역별 이런 형태로 다 골고루 등록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 한계들이 있죠. 네. 총 인수위원으로 이제 법률에 딱 24명으로 못 바꿔놨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예. 이게 더 확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숫자는 24명으로 딱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법률에. 예. 그래서 이거 다 이게 능력별, 아주 계층별로, 지역별로, 전문 영역별로 성별이 다 맞추면 전문가가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전문가 능력 위주로 인선했다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24명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예. 에너지 분야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 또 계층별, 지역별, 성별, 전문 영역들 이렇게 골고루 다 등용해서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드러나 있는 24명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교육, 기후, 통일, 부동산 이것도 이제 없다고는 하는데 여성도 없다고는 네.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문위원들이 다 배치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새 여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인수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가길 바라십니까? 인수위는? 인수위가 그야말로 실무 중심을 해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지금 원내대표 역할은 또 인수위랑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일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잘한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잘못됐다고 한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 요구해서 성공한 인수위원회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이전은 확실히 하기로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외교부 청산지, 용산 국방부 청산지는 오늘 결정을 하는 거죠?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오늘 현장 탑사한다 기사가 나 있던데요. 예.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청와대가 구조 자체가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있고 그 참모진들, 그러니까 비서진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따로 있는데 이게 걸어서 가면 한 10분 이상이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과 참모진들, 비서진들 사이에서 충분한 교감이 안 되는 대통령 홀로 외딱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조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민심을 듣거나 또 의견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반성 때문에 청와대 이전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요. 가급적이면 한 공간 안에서 같은 건물 안에서 언제인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박수현 수석은 이미 비서동으로 옮겼다. 그거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일이고 본관에서 이미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동으로 옮겨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대통령 집무실 별도 공간은 따로 있고요. 거기에도 조그만 회의실, 큰 회의실 공간이 다 있습니다만은 비서동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비가 오면 비 맞고 다녀야 되고 황당한 상태로 만드는 처음부터 구조를 잘못 짠 거죠. 그런데 이제 비서동으로 대통령 집무실 옮겨와 있긴 한데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좁고요. 또 그건 너무 오래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 이게 안전 문제까지 제기될 만큼 그런 상태거든요. 공간 자체가 너무 좁아서 일을 하기에는 너무 비좁고 불편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청와대 이러면 마치 국민과 동떨어진 구중궁궐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그 잘못된 인식을 벗어나야만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소통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용산으로 간다고 해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면 구중궁궐이 안 될 수 있다는 보장도 또 없잖아요. 그 국방부 청사가 굉장히 좀 한적한 곳에 있어서. 근데 그런 조금 다른 차원이 아직 어디가 결정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고. 그 구체적 경위나 이유는 나중에 아마 인수위에서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그 설명을 보고서 의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청와대의 구조는 만약 그 자리에 있는다 하더라도 새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늘 해왔거든요. 청와대에 저도 여당 국회의원도 하고 여당의 당직자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대통령의 근무 공간과 이 참모진들의 근무 공간 이게 한 건물 안에 있어야 된다. 걸어서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바로 실내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차제에 한번 손을 봐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 이렇게 하셨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옮기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중단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 내에서도 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임태희 전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이걸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는 것도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무조건 하나 여기면 옳고 하나 여기면 그러다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그 의견도 나름의 일리가 있는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현재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결국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그대로 그냥 주저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차제에 약속한 것이 지키자.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 이게 당일 오전에 갑자기 무산됐는데 언론에서는 신구 권력의 충돌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권력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진통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돌하고 권력이라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충돌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인수인계 되는 과정인데요. 그 진통이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 것 같고요. 어떻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자신의 국정 철학,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책의 기조, 뭐 경제든 군사든 안보든 외교든 그 정책 기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전임 정부의 역할일 뿐인 것이지 전임 정부가 내 국정 철학을 관철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드는 내 진영에 속한 이런 사람을 어디에다가 자리 배치해놓고 알박기 하게 가겠다.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는 국민의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순조롭게 인수인계하시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른 방법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공공기관장 인사권과 관련해서 가장 뭐 신경 쓰이는 곳이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장 지금 뭐 하는 총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감사위원도 마찬가지고 선관위의 상임위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 뭐 하는 총재를 예를 들어 본다면 예. 하는 총재란 자리가 그냥 아무나 앉아서 그냥 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죠. 실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겠죠.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더 찍어낼 거냐. 그러니까 그렇죠. 화폐량을 팽창시킬 거냐, 줄일 거냐, 이자율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 그럼 거시경제에 있어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재정 운용에 맞춰서 그러면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네.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네. 부동산의 이게 폭등을 잡으려면 세대상 문제도 있고 이자 문제도 있고 화폐의 이게 통화량의 증감 문제도 같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부동산만 따라잡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 총재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던 소주성 경제정책, 부동산 실패, 재정 적자의 폭증 이런 것들을 시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국은행도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 임기 4년짜리 가령 하는 총재를 새로 전임 정부가 임명해버린다면 예. 이거는 국민의 뜻하고 어긋나는 거죠. 대통령을 예. 새로 뽑은 것은 바꾸라고 하는 건데 예. 바꾸지 말라고 전임 대통령이 만약 임명하고 간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혹은 또 비서실이나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예. 권성동 의원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권성동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예. 그런데 김호수란 이분은 원래부터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심지어 이게 감사원의 감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관급인데요. 예.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을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던 분인데 예. 느닷없이 그 사람을 더 높은 자리, 장관급인 검찰총장, 더 힘센 자리, 그 검찰총장에다 바로 임명을 해버렸으니 더 감사위원보다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돼야 될 자리에다가 그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는 사람을 임명했으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도 이분이 그 검찰총장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예. 당장 대장동 압수수색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안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남시청의 주요 자료들이 있는데 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나요? 계속해서 적촉하니까 여러 날 지났어야 늦지막하게 늑장 압수수색하고요. 수사도 심지어 그 검찰은 유동규라는 사람이 핸드폰을 길에 던졌다는데 못 찾았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찾았대요. 그 휴대폰을 던지지 않았다고 또 거짓말까지 해서 검찰에서요. 예. 이런 사람이 앉아서 지휘를 하고 있고 성남시청의 경우에는 성남 풋볼클럽과 FC의 후원금이 이게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예. 차장검사가 추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성남시청장이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거 지휘하는 사람이 검찰총장 김호수거든요. 예. 이렇게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현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비호하고 은폐하는 짓을 해오니 그러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식해라.
라고 하는 경고를 이 권성동 의원이 한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순리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이지 자신이 억지 부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순리라는 것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김경수 전 지사와의 어떤 패키지 사면론 비슷하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버려서 어떻게 보면 일이 더 꼬여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저는 김경수 지사 사면에 대해서 묻기에 제가 반대한다고 저는 제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라디오에서요. 예. 그 권성동 의원 그 발언이 나온 직후였던 것 같은데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묻기에 저는 그 반대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이 문제는 권성동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당선인이나 혹은 인수위 측 의견은 전혀 아니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복잡할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없다. 야권 통합,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후보 단일화를 통한 야권 통합에 있어서 그 안철수 그 당시 후보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통합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계실 만큼 통합의 정신이 잘 실천되고 있고요. 인수위원 중에서도 한 8명 정도, 3분의 1 정도라는 것 같은데요. 그 안철수 후보가 추천한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미 야권 통합은 화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절차상 합당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오래 걸릴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가 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6월 1일 바로 코앞입니다. 그때 공천과 관련해서도 약간 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내대표로서? 이 임명직과 달리 선출직은 당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당끼리 나눠가지고 내가 몇 명 추천하면 당선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후에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은 공정한 절차와 경쟁을 통해서 당선 가능성 있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분을 공천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떡 나눠 먹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명직 자리 가지고 나누는 것 거기다가 다시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은 당선 가능성을 본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되는 건데 내가 임명하면 되듯이 그렇게 한다고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지사 카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거는 당에서는 보나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을 잘 아는 바가 별로 없고요. 본인도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지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대장동 특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부터 저희들 작년 9월 달에 제출한 특검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시키면 되는데 우리 당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특검한다고 하면서 꼼수만 부리고 있다. 그래서 상설 특검 예수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없이 반복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도둑 잡는 수사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설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는 민주당 측이 다수인 곳에서 지정하게 되니 그게 말이 되느냐. 저희들이 낸 이 특검법을 위한 특별검사는 그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2명을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사람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느 편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정치적으로 딱 중립인 사람이 엄정하게 수사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 유유부지에 또 새 관저도 신축하겠다는 방안, 이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그 국방위원이었죠. 국회에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용산 이전 계획을 듣고 처음에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 이건 완전히 상식과 합리성을 무시한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예, 이건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예. 이게 무슨 전위예술도 아니고.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제 미세한 승부를 통해가지고 집권한 어떤 새로운 권력이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 이 정부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권력의 모델, 또 어떤 정부 부처와의 어떤 협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먼저 내리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용산 이전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만 봐도 뷰가 좋다. 또 역사적인 공간이다. 또 소통이 잘 된다. 심지어 풍수지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얘기들은 국정에서는 사실은 어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나 언어들이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권력의 위치 또 국가 안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국방부의 어떤 졸속 이전까지 그것도 2주 만에 이전하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그런 한가한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예. 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 이 마당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초현실적인 퍼포먼스다. 금방 끝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못할 거다? 아니, 불가능해요. 2주 안에 국방부를 비우라는 건데. 예. 1,000명이 근무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서거든요. 예. 그리고 안보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데 준비도 없이 2주 만에 나가라. 만약에 저도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집주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 고발하지. 이거 어떻게 그걸 이행을 합니까? 거기에다가 정권 자체가 예. 2달 후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야 되는데 아직도 살집 먹고 해서 다니는 전세 난민 같은 신세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국가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청와대에 있는 기존의 방호시설이랄지 벙커랄지 이런 것도 다 이전에 갈 수 있습니까? 국방부로? 아니요, 놔두고 가는 겁니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거는 어떤 시설이고. 예. 또 벙커 같은 경우는 어떤 지하에 구축된 요새 같은 거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죠.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깔린 시스템을 이전하는 것인데. 예. 사실상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 상황뿐만 아니라 테러, 자연재해, 또 사회 혼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위기관리센터고요. 여기에는 엄청난 돈과 시간, 노력이 투입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옮긴다 하더라도 어디로 옮길 거냐. 이거 청와대 지금 새로운 상황실을 어떤 유사한 거를 국방부에 갖춰야 되는데. 그렇겠죠. 예, 장소도 아직은 모호하고, 이전에만도 1, 2년 걸릴 거거든요. 1, 2년? 그럼요. 그 시스템이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왜 어디 행사 가면은 주변에 핸드폰 다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통신도 차단하고 또 물류와 통신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통신 체계, 즉 그걸 전담하는 통신단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1, 2년 준비해서 해도 들뚱말뚱한 일인데 이거 무슨 수로 한두 달 안에 끝냅니까? 비현실적이고 또 경호처에도 상황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국정원, 경찰, 군부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대통령이나 주요 요인 또는 외국의 VIP가 왔을 때도 경호처가 다 이걸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고도로 전문화된 경호처 상황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호처를 국방부로 옮기면은 거기 어디다 상황실을 만들 것이며 시스템은 언제 깔고 그 특수한 어떤 통신 상황 통제 이런 어떤 장비 차량 이런 것들 다 세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방부 내에 있는 군사 지휘 통제본부 벙커가 있잖아요. 있죠.
그것과 청와대 거는 다릅니까? 그렇게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선 전혀 다릅니다. 그 합참의 지휘 통제실, 예. 즉 벙커가 있는데 이건 합참 의장의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뭐 평시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국지도발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의장이 자기 주도로 지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군의 작전 요원, 상황 통제 요원들이 있고 또 한미 연합 그 컴퓨터 네트워크가 구성돼 가지고 동맹국과도 위성 통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군사 정보도 받아야 되니까 조밀조밀하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이 들어가면은 어디다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며 그러면 군인들 다 쫓아낼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합참 지하 벙커를 뭐 대통령이 쓰면 된다 이러는데 아니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하는데 중대장이 잘 자기가 그 CP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대대장 뭐 사단장이 와 가지고 갑자기 그 저기 내가 여기 있겠다 그러면 그 지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대통령이나 무슨 경호처가 가가지고 이렇게 뭐 저기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예. 군인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보호해줘야 될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NSC 상임을 연다, 뭐 여러 안보관계 장관 회의 같은 거를 유사시 한다 그러면 앉을 자리도 없어서 서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국가 안보의 ABC를 모르는 아주 그 비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그냥 내질러 버리니까 군인들이 들으면 거의 기절할 얘기예요. 아니 이런 이야기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금 전에 네. 비서동의 그 비좁고 노후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내부 직원들 그리고 수석이나 비서관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게 두 가지잖아요, 명분이.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주어들은 막연한 얘기를 가지고 그 자기가 직접 봤냐고요. 그거 다 점검해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업무 효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은 어떤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공간 또 시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권력의 모델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군사력을 통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방의 어떤 심장부를 비우라는 얘기고 그리고 국방부가 저기 사방팔방으로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비서들하고 뭐 저기 청와대 안에서도 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는. 예. 이거를 1분 1초라도 아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어떤 우리나라 안보의 군사력을 통제하는 문민 통제 핵심 부서를 갖다가 일단은 공중분해 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기만 하고 아니 다 한때는 집권을 해보셨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아니 외교부 청사로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국방부 청사 외교부 청사도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인수위 분위기로 봤을 때 광화문은 경호와 의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국방부가 유력한 것으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고 예. 또 실제로 이전 비용을 보면은 외교부는 부서가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도 뭐 몇백 명 그냥 어디 다른 데 오피스텔 같은 데 알아보고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부는 부서가 크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세요. 광화문에는 이전 비용이 1,000억이나 드는데 국방부는 부지가 많아서 500억밖에 안 돼. 이건 완전히 사실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예, 국방부는 인원도 많고 예하 직할부대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동을 하면은 이동을 하는 곳에서는 이미 입주해 있는 부서가 연쇄적으로 또 나가야 되고. 예. 이렇게 되면 눈두덩이처럼 비용이 불어나가지고 어제 민주당은 1조 원이라 그랬는데 저는 1조 원 더 든다고 봐요. 1조 원도 더 든다? 1조 원도 더 들죠. 실제로 국방부가 근무하는 그 공간은 방호가 철저해야 되는데 EMP라고 전자기파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 하나만 여기까지. 해도 1,000억 원입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Welcome to my world. Won't you come on in? 오후 4시 5분 홍사원의 경제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분간 딱 한 가지 주제만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경제는 무조건 홍사원의 경제쇼를 들으셔야 합니다. Step into my heart.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정의롭게 살아내는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응원합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도 이거 정말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보도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2, 3일 전에.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더욱더 아마 선거 때문에 그런지 그렇죠. 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보냐 보수냐 정치적인 이념 가치관이 태어나서부터 우리 뇌 속에 그냥 있었던 거냐, DNA에 있는 거냐, 네네. 아니면 학습이 되거나 뭐 문화적으로 뭔가 네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뭔가 좀 교육을 받은 거냐, 뭐 이런 네네.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일단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전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정치 지형이 진보 보수로 나누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스펙트럼이죠. 그렇죠. 서구의 네. 진보 보수와 한국의 진보 보수는 천양지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고 많이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진보나 보수를 조금 더 우리가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걸 진보라고 하고 안정 추구와 뭐 그다음에 도덕적인 거, 그렇죠. 공동체를 조금 더 보수라고 정의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 맞아요. 가족, 공동체 이쪽이 보수. 예. 네.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 진보, 변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보. 네네. 그게 서구적 의미. 네. 예.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연구들은 왜 뇌과학 연구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타고난다는 그런 타고나나라는 식의 느낌을 가지게 하는 연구들은 꽤 있어요. 근데 문제는 태어난 아이의 뇌를 찍은 건 아니에요. 언제 때 찍은 거예요? 다 성인의 뇌를 지금. 성인의 뇌를? 네. 그러니까 진보로 분류되는 분들, 보수로 분류되는 분들의 뇌를 찍어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정확히 알려면 정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그다음에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에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가를 봐야 되죠. 근데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겠네요. 네네. 그것도 뭐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을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이게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런데 추정컨대 선천과 후천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선천이라고 하는 건 정말 완전히 타고난 진짜 이제 막 어머니 품 안에서 나온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후천은 그냥 그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성인까지 포함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 하나를 더 붙여보는 거예요. 뭐요? 태어나자마자 아동기에 그리고 청소년 직전까지 거쳤던 그 상황. 요걸 붙여보면 선천적인 것과 그다음에 청소년기까지 어떤 경험이 이 사람이 진보적 가치에 더 관심을 가지느냐 그다음에
보수적 가치에 더 관심을 가지느냐는 상당 부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친다. 네네. 그때의 경험이. 네네. 그때 청소년기라고 하면은 18살까지입니까? 아니면 몇 살? 사실은 청년 전까지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딱 그러는 거죠. 이제 확실히 대학교 1학년 때의 생각이 1학년 때 어떤 보여준 생각이 가치관이 조금 진보적인 분들은 진보적으로 가고 보수적인 분들은 보수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죠. 그렇습니까? 네네. 단 하나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있어요. 근데 한국 정치를 보면 극좌에서 극우로 그렇죠. 분들이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분들이 바로 뭐냐?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자기의 내면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기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세계관을 이용한 분들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기의 청년 문화에서 진보가 굉장히 나의 권력감을 나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유리하면 진보.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 다시 이건 보수적인 스탠스가 더 유리하면 그걸 또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지금 제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취 욕구는 세계관과 맞아 떨어지는 거지만 권력 욕구는 세계관과 맞아 떨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도구니까요. 권력을 쟁취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좀 달라요. 이게 지금 뇌하고 마음하고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뇌가 마음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뇌가 생각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우리의 뇌가 생각을 100% 다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 더러운 손을 치워 이런 표현을 잘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외부의 상태와 신체의 상태가 뇌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거든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더러움. 이 조너선 하이트 왜 바른 마음 저자죠. 이제 도덕심리학자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책에서 보면은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참 동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구분은 어떤 것에 주로 역겨움을 느끼느냐, 혐오감을 느끼느냐. 근데 역겨움과 혐오감은 상당 부분 뇌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체적 반응에 대한 뇌가 받아들이는 통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뇌가 어쩔 수 없이 뇌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역겨움이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이거는 혐오감이야, 이거는 호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체 자체가 반응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일정 부분 진보 쪽으로 갈 수 있다, 보수 쪽으로 갈 수 있다. 무엇에 대해 주로 혐오감을 느끼느냐. 그 보수는 어떤 거에 혐오감을 느끼고 진보는 어떤 거에 혐오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진보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걸 보고 주로 혐오를 느끼죠.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 배려를 하지 않는 걸 보고 희생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걸 보고 굉장히 강한 혐오감을 느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보수는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한 혐오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불안도 어느 쪽에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자면은 신경세포의 구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혐오감에 대한 반응 상당 부분 타고날 수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보적 성향, 성격, 보수적 성향, 성격 어느 정도는 타고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죠. 진보적 성품과 보수적 성품은 타고나는 게 아니죠. 성향하고 성품을 어떻게. 그러니까 성격적인 것은 상당 부분 타고납니다. 심지어는 왜 화학적으로 타고난다. 특정 호르몬의 이퀄라이징 배열로 인해서. 성품은 내가 느낀 혐오감이나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공존하면서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어떤 혹은 가치관적인 그런 그 세계관적인 그런 진보 보수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와 다른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는 공존하면서 갈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향은 다 다른 게 나와 다른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진중하게 듣는 그런 어떤 성품. 그 성품은 모든 사람들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걸 잘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잘 그런 그 성품을 보인 분들을
사회적으로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MBTI는 16개나 나누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다양하게 나누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MBTI는 이렇게 열광하면서 네. 정치적 관점에서는 진보 보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면서 나와 다른 50%를 거의 50대 50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예. 50%를 이렇게 극악하게 적대시한다라는 건 내 성품이 좋지 못한 거죠. 내 진보나 보수로서의 가치가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그거는 별개 문제고 내 성품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고 네, 성품이 네, 그럴 네. 필요는 그렇죠. 네.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네. 그 아까 질서를 말씀하셨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보수고 네.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짓밟는 사람을 너무 혐오하는 게 진보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이 중도입니까? 그 중도라고 부르는 분들을 이렇게 거리적인 측면으로만 보자면은 물리적 위치로만 보면 중도지만 여기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두 가지 모두에 크게 큰 관심은 없지만 개인의 자유. 사실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강하게 지키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약자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보수는 공동체에 대한 질서지만 이 두 개가 두 개에 큰 관심이 없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개인의 자유. 예. 그러니까 진보주의자가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그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보와 리버럴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렇게 진보주의자인 분들이 그렇게 자유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한다기보다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 강하게 분노하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치적 성향이 진보, 그다음에 보수, 그다음에 그 안에 개인의 자유가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자 보십시오. 개인의 자유에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그 미국 독립 기념일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은 독립투사들 이런 것만 보이지만 아니죠. 경제적인 데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슈퍼리치가 되고 싶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내가 좀 덜 쓰면 되지라고 하는 분들. 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자유의 형태는 행동은 정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난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래서 왜 그게 최대 가치. 그렇죠. 전대. 네. 그렇죠. 저는 전형적인 리버럴이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쪽에서 봤을 때는 진보고 이쪽에서 보면 보수고. 왜냐하면 우리 쪽 가치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구조가 결코 좋은 구조는 아니죠. 세포적으로 이분법적으로 타고났다 치더라도 변수를 만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가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가니까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오늘 조너선 하이트 이분을 제가 많이 인용하네요. 이분이 실제로 부인도 한국 분이고 네, 그래서 한국에 자주 오는데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이 분위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는데 스스로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적대시를 하는 거를 우리가 줄이질 못하면 한국 분들에게 이렇게 충고드리고 싶다고 얘기하죠. 우리 꼴 난다. 미국 꼴 난다. 맞아요. 우리 정치가 점점 더 미국 정치와 그렇죠. 점점 비슷해지죠. 그것을 두려워하는 정치학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런 조언을 하시는 걸 보면은 밖에서 하는 걸 보면 우리 국내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걸 봐서 또 이런 상통하는 것 같아요. 닮으려면 이제 독일 정치나 이런 유럽 정치를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국력은 뭐 미국을 닮으면 좋겠지만 뭐 미국이 정답이 아니니까요. 그럼요. 정답이 아니거든요. 오늘 방송 이 코너 듣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문자 보내주시면 3분 뽑아서 특별히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보수, 진보, 리버럴 중도. 이게 3개입니다. 참여번호 샵 9730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야, 교수님 나오니까 이런 것도 PD가 만들어주네요. 스페셜 헌정입니다. 특별 헌정. 정말 제가 큰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기 경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경험이 시대별로 가령 뭐 세월호 참사 경험, 한국 전쟁 경험, 이런 건가요? 그러면 세대별로는
완전히 끝나는 거네요. 그때 어떤 한국 전쟁의 경험이 있으면 네. 그걸로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거는 세대 자체의 진보 보수적인 성향 상당히 영향 미칠 수 있고요. IMF다. 그러면. 네. IMF 있었고요. 월드컵도 있었고요. 월드컵 있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앞으로. 네네네. 앞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 국민적인 트라우마적인 그런 아픈 사건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우리의 성향 그리고 사실 이번 대선에도 그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그러니까 평론하시는 전문분들이 이게 합쳐보잖아요. 숫자를. 예. 그러면 분명히 영향을 미친 걸로 나옵니다. 그 세대에 관해. 그러니까 세대별 경험. 네. 근데 그 세대별 경험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경험을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분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감적 사회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언어를 정말 바꾸셔야 돼요. 이제 정말 바꾸시고 그리고 그 언론에서도 이런 그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언어를 하시는 분, 이해하려고 하시는 언어들 그리고 적대시하지 않는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들께 더 어떻게든 더 많은 그런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별로 안 이뻐하는 좋아하는 하지 않는 그런 앞선 정치 시대적으로 더 예전이 돼버린 정치의 시스템을 찾아갈 가능성이 커요. 알겠습니다. 알림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또 레전드판을 녹음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 정체는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초정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 2km 구간에서 정체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부안 부근 1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군자교부터 지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송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종안분기점부터 지나는 데만 25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일교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좀 들썩들썩하고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아파트 서울 시장은 어떤지, 전셋값은 어떤지, 새 정부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매매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2주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게 되면요. 예. 전국 아파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그러니까 좀 약간 약보합세인 거죠. 예. 하락했다고요? 0.02%. 예. 수도권은 마이너스 0.03%. 예. 지방은 이제 보합세입니다. 0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도 지난주와 똑같이 마이너스 0.02%니까 전국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3월 17일 발표면 어젠데 네네. 이게 지금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하락세로 전면 전환했다고 보기는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지역별로는 이제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일정 부분 좀 약세를 보이는 지역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권에 머무르는 이런 상황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매수세는 줄고 거래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은 지금 계속되고 있나요?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에 21년도에 단기간 내 급등한 그런 이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상당한 부동산 급등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소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년간 전국적으로 KB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한 15% 정도가 올랐어요. 주택가격이. 예. 서울도 무려 12.5%, 수도권은 더 올랐죠. 18.6%. 예. 5개 광역시도 11.6% 정도 올랐고 지방도 9%나 올랐어요. 이렇게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수자들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대출 금리가 1.4, 1.5%포인트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고 대출 규제까지 가셔야되면서 매수 심리가 전체적으로 좀 위축됐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선이 지나면서 이 당선인의 공약이 발표되면서 이제 기대감이 살짝 커지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이제 공급 확대, 뭐 한 10만 원 정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다주택자에 대한 뭐 세제 완화 이런 영향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우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것은 용적률을 종전에 300%가 이제 최대 수치인데 이걸 500%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300에서 500%, 200% 늘어나니까 그 중에 100%는 역세권 첫 집으로 거의 뭐 반값에 분양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도 곁들였고요. 예. 그리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 뭐 30년이 지난 이런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을 뭐 면제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재건축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완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것이 아파트 지구라고 볼 수 있던 목동, 뭐 상계동, 1기 신도시 이런 데들이 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상황이 좀 나름대로는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도 호가 위주로 살짝 오르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를 하면 가령 뭐 그런 보도들 많았었잖아요.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시해서 4억이나 5억 정도 부담금을 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4억이나 5억 정도를 안 내게 되니까 구축 아파트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4억이나 5억 정도 더 올라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가격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고요. 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저는 사실은 2017년도 4월 지금부터 5년 전에는 저는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2017년 말에는 그때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한 단지를 제외하고는 2018년부터 이제 전면 실시가 된 거죠. 예. 지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약간의 그 변화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제가 우려하는 바는 1주택자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하나를 가진 1주택자도 이게 예외 없이 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입주할 때 말씀하셨던 뭐 3, 4억, 4, 5억을 내야 되는데 집이 한 채밖에 없으니까 이 큰 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대출도 이제 그게 15억이 초과되면 대출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맹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투기자가 아닌 실수요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외를 두는 이런 검토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관한 세제 완화는 어떤 효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책에서. 예. 우선 이 다주택자는 세제 개편에서 우선 살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있고 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취득세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기를 아주 잘 조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매물을 조금 더 늘리는 측면에서 먼저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는 물론 이제 이거는 국회 통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협의를 거쳐서 신중한 좀 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여기서 우려라고 할 상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큰 변화는 주택수에서 그 기준을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큰 변화이기 때문에 보다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로 보여지고 주택가액으로 바꾸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둔화될 수 있는 거죠. 집 한 채인데 뭐 20억, 30억 가는데 집이 세 채인데도 불구하고 다 합쳐봤자 뭐 10억, 15억밖에 그렇죠. 안 되면 근데 이건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을 뭐 지방이나 이렇게 싼 지역에 여러 채를 소유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또 차단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시간 동안 다주택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로 보여집니다. 지금 취득세를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본세 기준으로 8%, 그다음에 뭐 3주택자 예상은 12%를 내고 있고 법인도 12%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까지 전면 완화하게 되면 새로운 다주택자의 진입을 또 말 그대로 문을 열어주는 꼴이 돼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하면은 집값이 더 오르게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체의 그 규제 완화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그런 심리적인 변화로 다시 또 주택 매입에 나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단 조치도 반드시 병행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금리 인상 시기란 말이죠.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맞습니다. 그게 그래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집값 억제하는 데는? 당연히 그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 억제 하락 요인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공급 부족도 부족이지만 유동성과 저금리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금리가 이제 한마디로 고금리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우리나라만 보면 기준금리를 지난 8월, 11월, 1월 3회에 걸쳐서 0.75% 올렸는데 대출금리는 2배인 1.5% 내외가 올랐어요. 맞아요. 선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미국발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기준금리가 두세 번, 뭐 세네 번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한 0.75 정도 올라간다고, 세 번 정도 올라간다고 그렇죠. 가정하면 금리 인상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금리가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반드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 상환능력 점검은 알겠습니다. 바로 필요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 참여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0179님, 6159님, 3659님인데요. 3659님만 소개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리버럴 중도 성향인 걸로 믿습니다. 저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탐욕이 부를 벌어들이고 그로 인해 사회의 약자들 또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시행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관없이 사적 모임은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각